한지우는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대저택의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잿빛 눈이 내리고 있었고 거실 안은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다. 벽난로의 불꽃만이 약하게 흔들리며 생명의 흔적을 보여줄 뿐이었다. 그의 곁에는 7살 난 딸 한서연이 말없이 인형을 꼭 껴안은 채 소파 구석에 앉아 있었다. 서연은 엄마가 세상을 떠난 이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서연의 엄마 정수경은 한 달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였지만 지우는 그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수경은 사업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질투와 원한을 사던 인물이었다. 지우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믿지 못했고 그날 이후 밤마다 아내의 마지막 전화를 반복해서 들으며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지훈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바로 서연이었다. 수경이 죽은 이후 서연은 학교에 가기를 거부했고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마저 거절했다. 대신 방 안에 틀어박혀 그림만 그렸다. 그 그림들에는 어두운 색감과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어떤 그림에서는 엄마가 믿지 마, 아빠도 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지우는 그 그림들을 보고 혼란스러웠다. 서연은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상담심리사 김도윤 박사는 지훈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일반적인 상담이나 약물 치료로는 아이의 폐쇄된 마음을 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대신 아이 스스로 신뢰하고 기댈 수 있는 새로운 보호자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윤은 말했다. 서연이는 엄마를 완전히 잃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이가 직접 마음을 열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 상실의 고리를 끊을 수 있어요. 지우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밤 울며 잠드는 서연의 모습을 보며 그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과연 다시는 엄마의 품을 가질 수 없는 아이에게 새로운 엄마는 가능한 걸까? 며칠 뒤 지우는 결정했다. 그는 서연이 직접 선택하는 새엄마 찾기 프로젝트를 준비하기로 했다. 조건은 단 하나였다. 일주일간 지훈의 저택에서 함께 생활하며 서연과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서연이 손을 잡는 단 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지훈은 이 제안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알았다. 하지만 그는 회장으로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기획해 성공시킨 전략가였다. 이번엔 그 전략이 딸을 위한 것이 될 뿐이었다. 언론에는 이 프로젝트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은 평소 비즈니스와 자선활동을 통해 교류해온 상류층 여성 중에서 5명을 직접 선별했다. 이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한 외모와 능력을 갖춘 인물들이었다. 지훈은 모든 조건을 숨기고 단지 서연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라고만 소개했다. 하루가 지나고 5명의 여성들이 저택으로 도착했다. 그들은 각자 고급차를 타고 도착했으며 하이힐과 맞춤 슈트를 입고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조용히 저택에 들어온 또 한 명이 있었다. 바로 박하은이었다. 하은은 이틀 전부터 저택의 새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다. 29살의 그녀는 진주 출신으로 원래 초등학교 교사를 꿈꿨지만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교직을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와 일용직을 전전했다. 우연히 소개소를 통해 지훈의 집에 취직하게 되었고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짧은 시간 내에 저택 내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 특히 서연은 하은에게만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다. 아침이면 하은이 직접 만든 된장국을 먹고 밤이면 하은이 읽어주는 동화책을 듣고 잠들었다. 하은은 아무 조건 없이 서연을 하은이 동생이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대해주었다. 다른 여성들이 저택에 들어오자 하은은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자신이 그들과 다른 세계에 속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서연의 곁을 지키기로 했다. 누군가를 보호하는데 신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하은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첫날부터 눈에 띄는 경쟁을 시작했다. 각자는 서연에게 고급 인형, 유명 작가의 동화책, 수입 과자를 선물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하은의 옷자락만 꼭 붙잡고 있었다. 지훈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한쪽에서는 권력과 자본, 이미지로 무장한 이들이 딸의 사랑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단지 따뜻한 손과 진심으로만 다가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거실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는 손에 쥔 와인잔을 내려놓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쩌면 진짜 선택은 내가 아니라 서연의 몫일지도 모르겠군. 그리고 이 선택은 단순히 새로운 엄마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족의 운명 자체를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평소보다 훨씬 더 활기찼다. 서울에서 온 5명의 여성들은 각자 방에서 내려와 조식 테이블에 모였다.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그들은 고급 커피를 마시며 서로를 관찰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우아하고 친절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첫 번째는 최연주. 유명 외식업체 회장의 외동딸로 외모와 언변이 모두 뛰어났다. 대학 시절 한지훈과 같은 캠퍼스에서 지냈으며 오래전부터 그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울드레스를 입고 당당하게 앉아 있었고 마치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두 번째는 윤수민. 변호사 출신의 기업 윤리 강사로 차가운 이미지와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고 오직 서연과의 심리적 궁합을 계산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세 번째는 남혜진. 한때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엘리트 소아과 의사였지만 몇 년 전 의료사고로 인해 자격 정지가 된 후 사립병원에서만 일해왔다. 그녀는 명랑하고 상냥한 말투로 다른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지만 그 이면에는 무언가 조급함이 느껴졌다. 네 번째는 강미라. 프리미엄 인테리어 브랜드를 운영하는 젊은 CEO.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과 최신 트렌드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스타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서연에게 접근할 때만큼은 예상보다 서툴렀고 아이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마지막은 이다경. 지방 미인대의 출신으로 현재는 인기 스파 체인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유연한 태도로 분위기를 읽는 능력이 뛰어났고 이따금 농담을 던지며 사람들의 긴장을 풀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 간과하고 있던 존재가 있었다. 바로 박하은이었다. 하은은 이날 아침도 변함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 있었다. 그녀는 5명의 여성들이 앉아있는 식탁 끝에 소박한 반찬과 미소국을 조용히 놓으며 눈길을 피했다. 다른 후보자들은 그녀를 직원으로만 인식하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무시하거나 투명인간처럼 여겼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그렇지 않았다. 서연은 하은이 주방에서 나올 때마다 눈빛으로 그녀를 따라갔고 결국 식탁 옆에서 뛰어나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 장면은 식탁에 앉아있던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하은 이모랑 같이 먹을래?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순간 5명의 얼굴에서 묘한 표정이 지나갔다. 짧은 당혹감, 경계심, 그리고 질투. 특히 최연주의 눈빛은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지훈의 시선을 살폈고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딸과 하은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은 씨, 아이와 함께 앉으세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하은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서연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다른 여성들은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마음속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경쟁에서 누가 진짜 적수인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식사 후 5명의 여성들은 각자 아이와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준비한 활동들을 꺼내들었다. 누군가는 색연필 세트를 꺼냈고 누군가는 아이패드로 교육용 영상을 보여주려 했다. 또 다른 이는 프랑스에서 공수한 동화책을 읽어주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하은의 손을 잡고 정원으로 나가자고 했다. 정원에서는 가을의 끝자락에 남은 노란 은행잎이 바닥을 덮고 있었다. 하은은 아이의 머리에 손수건을 씌워주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서연은 하은의 손을 꼭 잡고 갑자기 말했다. 엄마도 이렇게 손 잡아줬어요. 하은은 순간 멈췄다.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엄마라는 단어를 내뱉은 것이었다. 하은은 그 말을 되묻지 않았고 그저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날 밤 저택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5명의 여성들은 각자의 방에서 자신만의 전략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통된 생각은 하나였다. 박하은은 더 이상 단순한 하녀가 아니라 이 경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최연주는 자신의 룸메이트인 남혜진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 여자는 뭔가 숨기고 있어. 너무 조용하고 너무 완벽해. 우리가 모르는 진짜 의도가 있을 수도 있어.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녀 역시 하은이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 순간 어두운 복도를 조용히 걷고 있는 그림자가 있었다. 그것은 윤수민이었다. 그녀는 몰래 2층 복도를 지나 하은의 방 앞에 멈춰섰다. 살짝 열린 방문 사이로 하은이 서연의 그림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수민은 미세하게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다들 순진하군. 여기서 이기려면 더러운 수단도 마다하지 않아야 해. 그리고 그렇게 이 엄마 선발전은 단순한 심리 테스트가 아닌 진짜 심리전과 권력 다툼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어제의 정중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각자의 표정에는 감추기 힘든 경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여성들은 겉으로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그들의 말투와 시선은 날카롭게 변해 있었다.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체험 프로그램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었다. 박하은은 변함없이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이 경쟁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이들의 시선은 달랐다. 5명의 여성들은 이제 하은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은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그 견제는 처음엔 말투와 태도로 나타났다. 하은 씨, 된장찌개는 조금 짠 편이네요. 아이가 먹기엔 너무 강하지 않나요? 최연주의 말에 하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네,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윤수민은 일부러 하은 옆에 서서 식탁을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도우미 치곤 꽤 교육을 잘 받았네. 이처럼 언뜻 보면 아무렇지 않은 말 속에는 가시처럼 날선 공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하은은 그 어떤 말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고 오직 서연만을 신경 썼다. 그러나 여성들의 견제는 점차 수위가 높아졌다. 그날 오후 정원에서 놀던 서연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인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인형은 엄마가 마지막으로 사준 것으로 서연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다. 코코가 없어졌어. 서연이 울부짖었다. 모두가 정원을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인형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남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방 안에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 각 방을 한번 확인해보는 건 어때요?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의도는 분명했다. 모든 사람의 방을 뒤져서 인형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자는 것이었다. 지우는 망설였지만 서연의 눈물을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여성들의 방이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박하은의 방이 열렸다. 작고 소박한 방 안에는 아무런 사치품도 없었다. 그러나 작은 옷장 안쪽 구석에서 문제의 인형이 발견되었다.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다.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 있죠? 윤수민이 말했다. 하은은 놀란 표정으로 인형을 꺼내 들었다. 저는 인형을 본 적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나 여성들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연주는 입술을 살짝 비틀며 속삭이듯 말했다. 아이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거군요. 지우는 말없이 하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도 혼란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서연은 그 순간 조용히 하은의 옷자락을 잡았다. 이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모두가 놀랐다. 울고 있던 아이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한 것은 처음이었다. 하은은 아이를 안으며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서연아. 하지만 이건 내가 해명해야 해. 그날 저녁, 지우는 하은을 조용히 불렀다. 혹시 누군가가 일부러 인형을 숨겼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추측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서연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싶을 뿐이에요. 지우는 하은의 태도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억울함을 밝히는 것보다 아이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그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 달랐다. 그날 밤 저택의 복도 한 구석에서 두 명의 여성이 속삭이고 있었다. 정말 당신이 한 거야? 강미라가 물었다. 최연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와 너무 가까워지고 있었어. 한 번쯤은 경계선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지.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이건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 아니야. 한지훈의 아내가 된다는 건 이 나라의 상류 0.1%에 들어가는 거야. 너라면 그 기회를 포기할 수 있어? 미라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 역시 자신이 이곳에 왜 왔는지를 되새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는 하은에 대한 의심과 신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그것은 서연의 그림 노트였다. 노트에는 여러 장의 그림이 있었고 그중 하나에는 익숙한 장면이 그려져 있었다. 인형을 숨기는 한 여성의 모습, 그리고 그걸 문틈으로 지켜보는 아이의 눈. 지우는 그림을 보고 멈칫했다. 아이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누가 인형을 숨겼는지, 누가 그녀를 속이고 있었는지를. 그는 조용히 그림을 덮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게임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마지막 순간에는 진실을 반드시 드러낼 것이라고. 며칠 후 저택은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부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 서연은 여전히 5명의 여성 중 누구와도 친해지지 않았고 오직 하은과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 사실은 다른 후보자들의 불안을 더욱 자극했다. 최연주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경쟁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닌 위치 쟁탈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면으로 하은을 공격하면 오히려 서연과 지훈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남혜진에게 접근했다. 혜진 씨, 우리 둘 다 알잖아요. 하은 씨는 이 경쟁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이는 그녀를 고집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아이를 위한 돌봄은 전문가가 해야죠. 의사인 당신이 나서준다면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혜진은 망설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한때 잘나가던 소아과 의사였지만 한 실수로 인해 경력을 잃고 지금은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번 기회는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과거를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직접 서연의 아침 간식을 준비하겠다고 나섰다. 하은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혜진이 전문가의 식단으로 구성했다고 말하자 한 걸음 물러섰다. 주방에서 혜진은 서연의 우유에 조용히 작은 캡슐 하나를 떨어뜨렸다. 그것은 치명적인 것이 아닌 단순한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는 약물이었다. 아이가 아프면 자신이 나서서 치료에 점수를 얻겠다는 계산이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서연은 조용히 우유를 마셨고 이내 얼굴이 붉어지더니 몸을 긁기 시작했다. 곧 호흡이 가빠지고 기침이 이어졌다. 하은은 깜짝 놀라 아이를 안고 물을 마시게 했지만 증세는 더 심해졌다. 응급 알러지 반응이에요. 제가 처리할게요. 혜진이 침착하게 말했다. 그러나 하은은 그녀를 제지하며 급히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그녀는 어릴 적 어머니가 알려준 민간요법으로 만든 해독차를 가져왔다. 억지로 아이의 입에 차를 데운 숟가락을 넣었고 서연은 곧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지우는 뒤늦게 달려와 상황을 파악하고는 아이를 안고 하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죠? 지훈이 물었다. 아이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 예전에 어머니가 저에게 알려주신 방법이었어요. 위험해 보였지만 시도해볼 수밖에 없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다.
하은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헌신적이었다. 반면 의사라는 혜진은 아이를 아프게 한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 그날 밤 지우는 서재에서 저택의 CCTV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다. 그리고 아침에 주방에서 혜진이 몰래 약을 투여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그는 충격을 받았고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즉각적으로 혜진을 내쫓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침착하게 파악하고 조용히 대비하기로 했다. 이 엄마 찾기 프로젝트는 이제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진실을 가려내는 싸움으로 바뀌고 있었다. 다음 날 지우는 외부 탐정 한 명을 비밀리에 초빙했다. 그는 탐정에게 5명 여성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특히 박하은에 대해서도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그녀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합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수집하러 나섰다. 그날 저녁, 하은은 서연과 함께 작은 노트를 꺼내어 그림을 그렸다. 서연은 하은의 옆에서 조용히 색연필을 들고 인형을 안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그렸다. 이모가 코코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서연아, 내가 찾아준 게 아니야. 너의 마음이 코코를 찾게 한 거야. 하은은 아이를 꼭 안았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닌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는 엄마와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2층 복도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최연주는 혜진의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왜 실패했어요? 아이가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게 될 줄 몰랐어. 난 그냥 가벼운 반응만 예상했어.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그녀의 과거를 뒤흔들 수밖에. 무슨 뜻이죠? 최연주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은 씨가 정말 아무것도 숨기고 있지 않다면 그녀는 너무 순수해서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하니까. 다음 날 아침, 한지우는 서재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지난 밤에 확인한 CCTV 영상과 탐정이 보내온 첫 번째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다. 영상 속에서 남혜진은 분명히 아이의 우유에 약을 타고 있었고, 보고서에는 그녀가 과거 병원에서 경고 조치를 받은 이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보고서를 덮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이제 더 이상 이 실험은 안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건 박하은에 대한 탐정의 메모였다. 박하은 진주시 출신. 어머니 간병으로 인해 대학 자퇴. 경력 단절 후 가사 도우미로 전업. 특이사항 없음. 단 15년 전 모친이 대형 외식그룹 최 회장 일가에 근무하다 절도 사건으로 해고된 전력 있음. 지우는 그 문장을 읽고 눈을 감았다. 최 회장 일가. 최연주의 아버지였다. 그는 곧바로 하은을 불렀다. 하은은 당황한 얼굴로 서재로 들어왔다. 무슨 일인가요, 회장님? 지우는 보고서를 책상 서랍 안에 넣고 조용히 말했다. 하은 씨, 혹시 예전에 어머니께서 최 회장 댁에서 일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하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어머니는 오래전 그 집에서 일하셨어요.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셨어요. 지우는 입을 다물었다. 하은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당시 저는 14살이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울면서 집에 돌아오셨어요. 값비싼 팔찌가 사라졌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그 방을 청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해고당하셨어요. 변명도 못하고요. 최 회장의 딸이 직접 경찰을 불렀어요. 저는 그게 누군지 몰랐지만 얼마 전 이 저택에서 그녀의 얼굴을 보고 확신했어요. 최연주 씨였어요. 지우는 숨을 멈췄다. 그럼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인연이 아닌 거군요? 하은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조용히 일하고 돈 모아서 어머니 요양원비나 마련하자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이를 보면서
이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지켜주고 싶어요. 지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와 현재, 감정과 판단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하은은 방 안에서 조용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그녀의 언니, 박하영이었다. 현재 서울에서 탐사보도를 하는 기자였다. 언니, 나 지금 너무 무서워. 뭔가 점점 커지고 있어. 그 여자가 아직도 내 앞에 있어? 응. 그리고 나에 대해 뭔가 조사하고 있는 것 같아. 인형 사건도 의심스러워. 그래. 그럼 더는 기다릴 필요 없어. 내가 그 집안의 과거 사건들을 뒤져볼게. 너 혼자 두지 않을게. 하은은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한편 그 시각저택의 복도에서는 또 하나의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이번엔 윤수민과 이다경이었다. 수민은 이미 하은이 경계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다경은 그 흐름에 편승하고자 했다. 그 여자는 너무 조용해. 그런 사람일수록 위험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정면으로 공격하면 안 돼. 아이가 그녀를 너무 신뢰하잖아. 그래서 우린 정보를 이용해야 해. 그녀의 과거, 그녀의 가족, 모든 약점을 찾아내서 서연이 앞에서 드러내는 거야.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그 애 스스로 등을 돌리게.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다. 그들은 경쟁자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감정을 섞지 않았다. 모든 것은 계산적이었다. 다음 날, 최연주는 하은에게 일부러 친근하게 다가갔다. 하은 씨, 지난번 된장국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 같은 여성들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하은은 조심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저도 이렇게 여러 사람과 함께 지내는 건 처음이에요. 그러고 보니 하은 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진주요. 진주. 혹시 박 아주사님 따님은 아니세요? 하은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놓칠 뻔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아, 예전에 우리 집에서 일하시던 분이 그분이었거든요. 갑자기 떠나셔서 안타까웠죠. 참, 억울한 일도 많았을 텐데. 그 말은 친절하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명백한 협박이었다.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지우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연주의 말투와 하은의 반응을 통해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순간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 경쟁은 더 이상 아이의 선택에만 맡길 수 없어. 나도 진실을 들여다봐야겠군. 그리고 그는 탐정에게 다시 연락했다. 박하은 씨에 대해 더 조사해주세요. 하지만 이번엔 그녀의 강점을 찾아주세요. 약점이 아니라. 한지우는 탐정이 보내온 두 번째 보고서를 읽으며 천천히 소파에 기대 앉았다. 그 안에는 5명의 후보자 각각의 과거와 비밀이 정리되어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화려한 경력과 외모를 자랑하는 그들이었지만 보고서에는 그 화려함 뒤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최연주, 외식그룹 회장의 외동딸. 과거 유학 중 기부재단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이 있었으나 아버지의 힘으로 사건이 덮였다. 여전히 정치계와 재계 인맥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향. 윤수민, 법조계에서 잘 알려진 변호사였지만 몇 년 전 돈이 없는 의뢰인을 의도적으로 방치해 불이익을 주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고 그 이후 로펌을 떠났다. 겉으로는 원칙주의자처럼 행동하지만 실상은 권력에 매우 민감한 인물. 남혜진, 서울대 출신의 소아과 의사. 3년 전 약물 부작용을 무시하고 처방을 강행해 한 아이가 중태에 빠졌고 의사 면허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전력이 있다. 그녀는 그 사건 이후로 자신을 재기시킬 수단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강미라 인테리어 디자인 업계의 시네스타였지만 최근 발표한 대표 프로젝트가 다른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나 내외부에서 논란이 있었다. 다만 회사는 아직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이다경, 과거 지방미인대회에서 수상했지만 그 당시 대회 심사위원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이 밝혀졌고
그로 인해 방송 데뷔 기회를 잃은 적이 있다. 이후 성형과 홍보를 통해 이미지 세탁에 성공해 지금은 럭셔리 스파 브랜드 대표로 활동 중. 지우는 보고서를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서연이의 치유를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실험을 벌이고 있었는지 절감하고 있었다. 이들이 그저 사랑을 원한 게 아니라 한지훈의 자리를 원하고 있었음을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다. 하지만 놀라운 건 박하은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에겐 아무런 비리도 사회적 논란도 없었다. 유일한 과거라면 어머니가 억울하게 해고당했던 사건뿐이었다. 그녀는 그 이후 삶의 대부분을 남의 집안에서 조용히 살아왔고 어떤 욕망도 드러낸 적이 없었다. 지우는 그녀의 강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순수함과 진심, 그리고 욕심 없음이라는 보기 드문 가치였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되었다. 같은 시각, 박하은은 방 안에서 서연과 함께 작은 종이 인형을 만들고 있었다. 서연은 인형 하나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이건 엄마, 이건 아빠, 이건 나, 그리고 이건 누구일까? 하은이 물었다. 이건 이모. 아니, 엄마가 다시 온 거야. 하은은 깜짝 놀랐지만 눈앞의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그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저 조용히 안아주었다. 그 순간 하은은 아이에게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아이의 삶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러나 저택의 다른 구석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윤수민과 이다경은 서로의 방에서 조용히 모해 중이었다. 하은의 어머니가 최 회장 댁에서 도둑으로 몰렸던 이야기, 우리가 퍼뜨리면 어때요? 직접 나서지 말고 아이가 우연히 듣게 만들어야 해요. 그럼 우리가 악역이 되지 않죠. 그 애가 스스로 하은을 의심하게 만들면 끝이야. 그들은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다음 날 강미라가 일부러 서연이 자주 머무는 놀이방 옆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거는 척연기를 했다. 진짜. 박하은 그 여자 엄마가 예전에 도둑이었다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애한테 어울릴까? 문을 닫은 듯한 방이었지만 문틈은 일부러 반쯤 열려 있었다. 서연은 그 안에서 조용히 인형을 안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하은은 서연의 표정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아이는 자신을 피했고 말을 줄였으며 자주 고개를 숙였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아, 무슨 일 있어? 이모, 엄마가 도둑이면 나도 나쁜 사람 되는 거야? 하은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는 이미 무언가를 들었던 것이다. 아니야, 서연아. 절대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이모의 엄마는 도둑이 아니었어. 억울했을 뿐이야. 누군가 그걸 꾸민 거였어.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하은은 눈물을 삼키며 아이를 꼭 안았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모는 항상 내 편이야. 그리고 너도 누군가를 믿고 싶다면 마음으로 느껴야 해, 눈이 아니라. 그 말에 서연은 잠시 멈췄고 천천히 하은의 팔을 감싸 안았다. 한편 지우는 CCTV 영상과 녹음 장비를 통해 여성들의 대화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접하게 된다. 최연주. 그녀는 단지 과거의 원한이나 지훈에 대한 감정만으로 여기 온 게 아니었다. 탐정이 조사한 바로는 그녀가 바로 정수경, 지훈의 아내였던 여인의 마지막 날 행적을 따라다닌 인물 중 하나라는 기록이 남아있었다. 사고 당일 수경이 탔던 차에 블랙박스가 유실되었고 현장에는 수상한 목격자 하나가 있었다. 바로 최연주.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단순한 삼각관계나 질투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일 수도 있었다. 그날 밤 한지훈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수십 개의 CCTV 영상과 탐정이 보내온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중 하나, 정수경이 사망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찍힌 사진 속에 서 있는 인물 최연주. 그녀는 사고 당시 수경이 도착할 예정이었던 레스토랑 인근에서 몇 분간 머물다 떠났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정수경의 사고가 단순한 과실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이제 더 이상 막연한 의심이 아니었다.
지우는 조용히 자신에게 물었다. 왜 그때 나는 그냥 넘어갔을까? 왜 그녀의 죽음 뒤에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던 걸까?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틈 사이로 서연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아빠. 지우는 미소 지으며 팔을 벌렸다. 아이는 천천히 다가와 그의 무릎에 앉았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와 딸의 평온한 장면이었다. 하은 이모가 나한테 말해줬어. 진실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고. 그랬구나. 하은 이모는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근데 아빠, 나 하나 보여줄 게 있어. 서연은 작고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난 몇 주 동안 몰래 그려온 그림들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색연필로 그려진 그림에는 저택의 각 공간,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이상한 장면들이 있었다. 지우는 페이지를 넘기다 멈칫했다. 그림 속에는 거실에서 인형을 숨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연주가 인형을 몰래 박하은의 방에 가져다 놓는 장면이었다. 또 다른 그림에서는 다경이 문틈 사이로 서연을 지켜보는 장면이 있었다. 그리고 혜진이 우유에 약을 타는 장면까지도. 이건 다 내가 본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 말은 안 했지만 다 봤어. 근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봐 그림으로만 남겼어. 지우는 아이를 꼭 안았다. 이 작고 여린 아이가 얼마나 많은 걸 보고 느끼고 혼자 감당해 왔는지를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고마워, 서연아. 아빠가 이제부터는 너와 함께 이걸 바로잡을게.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저택 내 모든 직원과 후보자들을 거실로 불렀다. 평소와는 다른 엄숙하고 단호한 분위기에 모두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와 서연, 그리고 이 집에 머물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요. 지우는 커다란 TV 스크린을 켰다. 그리고 하나하나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영상에는 인형을 연주의 가방에서 꺼내 하은의 방에 숨기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두 번째에는 혜진이 우유에 무언가를 섞는 모습, 세 번째에는 다경이 고의로 험담을 아이가 들을 수 있는 위치에서 말하는 장면. 여성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다. 연주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이건 조작된 영상이에요. 그렇죠? 아니요.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영상은 저택 내보안 시스템에서 직접 추출된 원본입니다.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만든 시나리오잖아요. 우린 그저 당신의 게임 말에 불과했어.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 모든 건 제가 시작한 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과했던 건 진실은 실험으로 밝혀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꺼낸 건 서연의 스케치북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제 딸이 직접 남긴 기록입니다. 그녀의 눈으로 본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연주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래요. 인정할게요. 저는 처음부터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릴 적부터 지훈 씨만 바라봤고 수경 씨는 그걸 알고 있었죠. 그녀가 나를 밀어냈어요. 그래서 그녀를 죽인 건가요?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연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그녀를 직접 죽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그날 그 길을 지나갈 줄 알고 있었고 연락을 끊지 않았어요. 사고가 나기를 바랐던 건 사실이에요. 거실 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그 고백은 완전한 범죄의 증거는 아니었지만 그의 준하는 심리적 살인이었다. 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이유는 없을 겁니다. 오늘로 이 프로그램은 종료하겠습니다. 그 말에 후보자들은 하나둘 고개를 숙였고 말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저택은 오랜만에 조용했다. 하은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오늘 너 정말 용감했어. 이모도.
난 내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그 순간 지우는 방문 앞에서 그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 돌아섰다. 그의 얼굴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저녁이 내려앉은 저택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모두가 떠난 이후 한지우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의 집이 진정한 평온을 되찾았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온라인 기사 하나가 포털 사이트의 메인을 장식했다. 한지훈 회장, 딸의 상처를 이용한 기이한 엄마 오디션 진행. 심리적 학대 논란. 기사는 익명의 내부 제보자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보였다. 기사에는 저택 내부 구조와 일정, 그리고 후보자들이 한 명씩 떠난 시점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심지어 하은이 가정부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부적절한 애착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도 담겨 있었다. 지우는 기사를 읽는 순간 이 모든 게 최연주의 반격임을 직감했다. 그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서연과 하은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제 그들의 평온한 삶은 또다시 세상의 관심이라는 칼날 아래 놓이게 된 것이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스위트룸. 최연주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기자와의 다음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번엔 카메라 앞에서 직접 사실을 말할 작정이었다. 그는 자기 딸을 마치 실험 대상처럼 다뤘어요. 5명의 여성을 불러놓고 아이의 정서를 시험하다니요. 그중 하나는 아이의 가정부였습니다. 이건 상식의 선을 넘은 일이에요. 기자들은 이미 그녀가 제공한 자료와 증언으로 충분히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대중은 진실보다 드라마를 믿었고 연주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그날 밤 지훈의 지시로 모든 대화와 움직임을 녹음했던 비서실의 블랙박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훈은 연주가 마지막으로 서재를 찾아와 진심을 드러냈던 그 대화를 철저히 보관하고 있었다. 지훈은 고민 끝에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그는 회장의 자리가 아닌 아버지로서 대중 앞에 서고자 했다. 며칠 후 기자회견 당일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한지우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연단에 섰다. 그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단호했다. 먼저 제 개인적인 실험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해명이 아닌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천천히 서연의 그림, CCTV 영상, 그리고 연주와의 대화 녹음을 공개했다. 연주의 질투, 위선, 그리고 과거 수경의 죽음과의 연관성까지도 담겨 있었다. 기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서연의 그림은 그 어떤 증거보다 강력한 감정적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저는 제 딸이 단 한 사람, 박하은 씨에게만 마음을 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떤 야망도, 계산도 없이 제 딸을 사랑했고 저희 가족을 다시 살아 숨쉬게 했습니다. 회견 후 여론은 급변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가정부가 엄마가 되다라는 말에 의심을 품었지만 점차 하은의 진심에 공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연주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방송 인터뷰를 강행했고 자신의 이미지 세탁에 몰두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하나의 폭로였다. 바로 박하영 기자가 준비한 특종 기사였다. 하영은 수년간 누적된 익명의 고발자, 내부 직원, 퇴사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최 회장 일가의 부패와 횡령, 자녀의 비리까지 드러내는 심층 보도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그녀는 연주의 공세가 거세질수록 자신이 쥔 카드의 가치가 더욱 커진다는 걸 알았다. 보도는 폭발적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연주는 방송 출연 정지를 당했고 최 회장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다. 강자였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국민적 비난의 아이콘으로 추락했다. 한편 강원도의 저택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하은은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었고 지우는 그녀를 공식적으로 서연의 보호자이자 동반자로 인정했다. 지우는 그녀에게 말했다. 처음엔 그저 서연을 위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삶에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은은 미소 지었다. 저는 누구의 자리를 차지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아이가 웃는 걸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서연은 그들 옆에서 조용히 인형을 껴안으며 말했다. 이젠 우리 집에 진짜 가족이 생겼어. 지우는 하은과 서연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자신이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얻지 못했던 가장 소중한 것을 이제서야 손에 넣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집의 마당을 붉은 노을이 덮고 있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새벽이 드디어 찾아온 것처럼. 며칠이 흘렀다. 저택은 눈이 소복이 쌓인 조용한 겨울 정원처럼 평화로웠다. 한지우는 회사 업무를 축소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저택에서 보냈고, 박하은은 서영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요리를 하며 지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가족이라는 감정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서울지검의 한 검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통화 내용은 짧았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최연주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아직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그는 서연이 잠든 방 창문에 설치된 외부 보안 센서를 확인했다. 하은에게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서재에 비상 경보 시스템을 설치해두자고 제안했다. 이제야 겨우 안정을 찾았는데 또 흔들릴까 봐 겁나요. 우린 예전의 우리가 아니에요. 하은 씨도, 나도, 그리고 서연이도. 그는 손을 뻗어 하은의 손을 감쌌다. 짧은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은 서로의 결심을 확인했다. 다음 날 새벽, 정원에 이상한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밤새 눈이 내렸는데 저택을 둘러싼 벽 근처에 누군가 맨발로 지나간 듯한 자국이었다. 경비는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고 보고했지만 지우는 강하게 직감했다. 이건 경고였다. 그날 저녁, 서연이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다. 하은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방을 나왔다. 그러나 그 순간 1층 거실 창문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과 하은은 동시에 달려나갔다. 거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함께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낯익은 물건이 들어 있었다. 정수경의 마지막 휴대폰. 그 위에는 종이 한 장이 얹어 있었다. 단 4글자만 적혀 있었다. 다 알았어. 지훈은 그 즉시 경비실에 연락했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하지만 저택 외부에 어떤 흔적도 인물도 포착되지 않았다. 유일한 단서인 상자에는 지문조차 없었다. 며칠 뒤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가 도착했다. 정수경이 사고 당일 남긴 녹음 파일 하나가 있었다. 파일 속 목소리는 숨가쁘고 떨려 있었다. 지훈, 만약 내가 오늘 무사하지 못하면 기억해줘. 연주가 나를 쫓아왔어. 그녀는 우리가 가진 걸 뺏으려 해. 서연이까지. 조심해. 그 순간 지훈의 눈이 차갑게 식었다. 최연주는 단지 과거의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다시 자유로워졌고 메시지를 보냈다. 끝나지 않았다. 지훈은 모든 상황을 하은에게 설명했다. 하은은 두려워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가 도망치듯 살 수는 없어요. 아이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 집을 지켜야 해요. 우리가 만든 이 평화를. 그들은 마당 한가운데에 감시용 조명을 추가로 설치하고 내부 통로에 모든 방을 연결하는 비상 경로까지 정비했다. 한편 지우는 연주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다시 기자 박하영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분명히 또 움직일 겁니다. 언론이 잠잠해진 틈을 타서. 하영은 동의했다. 그녀가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요. 불법적으로 고용된 사람들과 접촉 중이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하영은 곧장 연주를 미행하기 시작했고 며칠 뒤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다. 연주는 과거 수경의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를 회수한 장본인과 다시 접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블랙박스는 한때 연주가 지훈을 협박하기 위한 용도로 숨겨두었던 카드였고 그녀는 지금 그것을 역전용 무기로 다시 꺼내들려 하고 있었다.
하영은 재빠르게 정보를 지훈에게 전달했다. 그 영상이 공개되면 수경 씨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마치 그녀가 연주를 먼저 도발한 것처럼 편집될 수도 있고요. 지훈은 분노를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영상,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녀의 마지막 공격을 막을 수 있어요. 다음 날 지훈과 하영, 그리고 하은은 연주의 측근 중 한 명인 과거 운전기사였던 정만수를 만나러 갔다. 그는 연주에게 이용당하다 버려진 인물로 불안한 눈빛 속에 아직도 죄책감을 품고 있었다. 그 블랙박스, 제 창고에 있어요. 아직 아무도 못 봤어요. 그는 작은 박스를 내밀었다. 지훈은 곧장 그것을 열고 영상 파일을 확인했다. 영상 속에서 수경은 분명히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연주가 오늘도 따라왔어. 지훈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야. 나까지 흔들리면 서연이는 누가 지켜? 그 순간 영상은 끝났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수경은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그 대상은 바로 연주였던 것이다. 지훈은 그 영상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이건 경찰에 넘깁시다. 이제 끝내야 해요. 그날 밤 하은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곧 우리 가족에게 진짜 봄이 올 거야. 긴 겨울이 지나가고 있어. 서연은 하은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이모, 아니, 엄마, 우리 이제는 무서운 꿈 안 꿔도 돼?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그래, 우리에겐 다시 시작할 시간이 생길 거야. 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봄을 예고하는 눈이었다. 경찰에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은 즉시 수사팀에 의해 분석되었고 정수경의 사망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영상 속의 발언은 결정적인 물증이 아니었지만 수경이 사고 전 극심한 공포와 불안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엔 충분했다. 최연주는 다시 체포되었고 이번에는 보석 신청도 기각되었다. 그녀가 수경을 수개월간 집요하게 스토킹하고 있었던 정황, 위협적인 문자와 접촉 기록, 그리고 블랙박스의 간접 증거까지 더해지면서 사건은 우발적 사고가 아닌 의도된 위협 행위로 전환되었다. 언론은 일제히 입을 모았다. 재벌가의 딸, 질투로 친구 죽음 몰아넣은 의혹, 수면 아래 감춰진 상류층의 폭력, 그리고 그 한가운데 박하은과 서연의 존재가 다시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하은은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었고 서연은 더 이상 트라우마를 지닌 아이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동정이 아닌 존중과 감탄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저택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닫혔다. 한지우는 서울 본사에서의 업무를 접고 강원도에 정착했다. 그는 조용한 삶을 선택했고 박하은과 서연은 그 삶의 중심에 있었다. 봄이 왔다. 눈은 녹았고 정원의 매화나무는 분홍빛 꽃망울을 터뜨렸다. 하은은 서연의 머리에 꽃핀을 꽂아주며 조용히 웃었다. 너 진짜 많이 자랐다. 이젠 혼자서도 책도 읽고 밥도 먹고 울지 않고 잠도 자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아직도 엄마랑 같이 자고 싶을 땐 있어. 그럼 자, 엄마는 언제든 옆에 있어. 하은의 입에서 엄마라는 말이 처음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 순간 서연은 하은의 품에 뛰어들었고 둘은 오래도록 서로를 꼭 안았다. 지훈은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그의 눈엔 더 이상 차가운 외로움이 없었다. 대신 아주 작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며칠 뒤 작은 동네 마을회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아이와 함께하는 감정회복 워크숍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 강사로 나선 이는 바로 박하은이었다. 그녀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감정 일기 쓰는 방법, 그림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을 소개했다. 서연은 옆에서 도우미처럼 손을 들고 질문에 대답하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색연필을 나눴었다. 한 어머니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은 씨, 혹시 전문가 과정을 따로 밟으셨나요? 아니요. 그냥 제가 돌봐야 했던 아이 하나가 저에게 가르쳐줬어요. 마음은 글보다, 그림보다, 눈빛보다 더 느리게 움직이지만
결국은 전해진다는 거요. 그날 행사에 참석했던 부모들 중 몇 명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아이는 처음으로 감정을 말로 표현했다. 하은은 그 모든 순간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그녀에게 작은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뭐예요? 공식 입양 서류예요. 서연이의 엄마로서 당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요.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젠 당신이 우리 가족이라는 걸 세상에 말하고 싶어요. 하은은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다. 그 아이가 나를 엄마라고 불러준 순간부터 저는 이미 세상 그 어떤 이름보다 소중한 걸 받았어요. 하지만 고마워.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든 삶을 인정해주는 서류 같아요. 며칠 뒤 입양은 정식으로 완료되었다. 서연의 주민등록등본에는 이제 박하은이라는 이름이 엄마 칸에 당당히 적혀 있었다. 그날 밤 저택 마당에서는 조용한 축하 파티가 열렸다. 지인 몇 명과 마을 사람들만 초대한 조용하지만 따뜻한 자리였다. 지우는 작은 와인잔을 들고 말했다. 이 자리는 하은 씨와 서연,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이 하나의 가족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아프고 복잡했어도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은 분명히 따뜻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고 하은은 눈가가 촉촉해진 채 고개를 숙였다. 밤이 깊어질 무렵 서연은 하은의 무릎에 앉아 말했다. 엄마, 나 나중에 어른 되면 엄마처럼 다른 아이 도와줄래.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엄마가 먼저 가르쳐 줄게. 마음을 어떻게 들어주는지, 기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다. 그럼 우리 둘이 같이 엄마가 되는 거야? 지훈이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끼어들었다. 아빠는 뭐가 되지? 서연은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빠는 우리가 지칠 때 뒤에서 안아주는 사람.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하늘은 별이 가득했고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정원의 매화 향기는 은은히 저택 전체를 감쌌고 어두웠던 지난 계절의 그림자들은 바람결에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어느새 봄이었다.